애들 고아원에나 보내버려. 난 상관없어. 남편은 짐을 챙기며 쓰러져가는 아내에게 말했다. 두 딸은 말없이 자신들을 버리고 애인에게로 떠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큰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웃으며 문을 세게 닫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12년 후 운명은 그에게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다. 잠시 멈추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나라를 적어주세요. 지금 누가 저와 함께하며 우리의 대화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서연은 말이 아닌 냄새를 기억했다. 아버지의 셔츠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스포티하고 인위적인 향, 그 냄새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3월이 되자 거의 투명해진 엄마의 손보다도 사하구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던 부산의 잿빛 하늘보다도 심지어 앞으로 12년 동안 계속 귓가에 맴돌게 될 문 닫히는 소리보다도 더 깊이 이혜진은 침실에 누워 창가로 고개를 돌린 채 이웃 5층짜리 아파트 지붕 위로 흘러가는 낮은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단조로운 움직임 속에서 어떤 의미나 하다못해 평온이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두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두 시간 숨 돌릴 틈을 주며 물러갔다가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의 기세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면 베개 끝을 깨물어야 했다. 혹시라도 들어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놀라게 할까봐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엄마, 유자차 가져왔어요. 박서윤이 손잡이가 깨진 컵. 2년 전 서면 아트마켓에서 샀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바로 그 컵을 양손으로 들고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고마워. 우리 딸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베개에 몸을 기댔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관자놀이가 둔탁하게 울렸다. 탁자에 놔둬. 나중에 마실게. 엄마가 좋아하는 레몬 말고 유자로 했어요. 언니가 유자가 몸에 좋다고 뭐든지 다 낫게 한대요. 서윤은 마치 중요하고 어른스러운 일을 해낸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우리 서연이는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림도 가져왔어요. 8살짜리 아이는 복도로 달려나갔다가 구겨진 도화지를 펼쳐들고 금세 돌아왔다. 보세요. 이건 작년에 우리 설악산 갔을 때예요. 이게 엄마, 이게 나, 이게 서연이 언니, 그리고 이건 산이에요. 우리 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혜진은 사인펜으로 서툴게 그린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자신과 파란색,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들. 그리고 그 뒤로는 초록색과 갈색이 뒤섞여 칠해진 삼각형 모양의 산들. 색이 논리가 아닌 기분에 따라 정해지는 어린아이의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물론이지, 꼭 갈 거야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지 않았다. 서유는 침대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엄마의 옆구리에 기댔다. 그러고는 학교 이야기, 성냥갑에 딱정벌레를 가져와 박 선생님 책상에 풀어놓은 김민수 이야기, 체육 선생님이 공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 설악산 그림으로 미술 시간에 칭찬받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손가락 밑으로 느껴지는 아이의 샴푸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느끼며 그녀는 이 순간을 기억하리라, 꼭 기억해서 어디로 가든 가지고 가리라 다짐했다. 서연이는 소리 없이 들어왔다. 최근 몇 주 동안 문이 삐걱거리지도 발소리를 내지도 않게 드나드는 법을 터득한 터였다. 손에는 깔끔한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샌드위치 접시가 들려 있었다. 엄마,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배 안 고파, 서연아. 엄마 13살 소녀는 최근 들어 생긴 어른스럽고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그 눈빛에 울고 싶어졌다. 반이라도. 혜진은 순순히 샌드위치를 받아 한 입 빼어 물었다.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이는 환자가 약을 먹은 것에 만족하는 의사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가 의자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다. 그녀는 매일 저녁 이곳에서 조용히 집중해서 숙제를 했다. 이따금 엄마를 쳐다보는 것은 엄마가 아직 여기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김성호는 아이들이 잠든 밤 11시가 다 되어 돌아왔다. 혜진은 현관문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별다른 게 없는지 다시 닫는 소리도. 복도를 지나 침실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실로 가는 발소리, 그리고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는 벌써 3주째 거기서 자고 있었다. 아내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댔지만 혜진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낯선 표식처럼 몸에 묻혀오는 바로 그 향수 냄새에서 자신이 시선을 맞추려 할 때마다 눈을 피하는 그의 모습에서 핸드폰을 숨기며 황급히 읽던 짧은 메시지들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없었다. 부엌 식탁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출장, 모레 돌아옴, 서두른 필체였다. 글자들이 마치 도망치고 싶어 안달이 난 듯 춤을 추고 있었다. 아빠 또 갔어? 서윤이 물었다. 출장 가셨어? 혜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탄하고 무미건조했다. 얼른 먹어. 학교 늦겠다. 혜진은 큰딸이 빵에 버터를 고르게 펴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과 동생에게 차를 따르고 가방에 준비물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그 꼼꼼한 모습을. 그녀는 이 아이가 이제 겨우 13살이라는 것, 남자애들과 친구들, 새로 나온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생각해야 할 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이 밥은 먹었는지, 엄마가 약은 챙겨 먹었는지 걱정할 나이가 아니라 겨울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처럼 똑같이 생긴 몇 주가 흘러갔다.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점점 줄었고 통증은 심해졌다. 일주일에 2번 찾아오는 나이 들고 지친 손가락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새로운 처방전을 써줄 뿐이었다. 1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서연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연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은 가슴속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통증 때문도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딸의 눈이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4월 중순 평소와 다른 오후 3시쯤 돌아왔다. 봄 햇살이 눈부시게 밝아 따스함을 약속하는 듯한 기만적인 날이었다. 혜진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무겁고 단호한 그의 발소리가 침실로 향하는 것을 들었다. 그 발소리에는 무언가 최종적인 느낌이 있었다. 성우는 들어서서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옷장으로 향했다. 커다란 여행 가방에 셔츠, 청바지, 운동복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기차에 늦은 사람처럼 거칠고 신경질적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낯설게 들렸다. 진작 했어야 할 일,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여자한테 갈 거야. 그가 마침내 그녀를 보았다. 불쾌한 방해물을 보듯 빠르고 스치듯이. 그래, 그 여자한테. 우린 진지해. 혜진아, 난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고 싶어. 애들은요. 그녀는 이불 끝을 붙잡고 베개에 몸을 기댔다. 13살, 8살이에요. 성호 씨, 애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고아원에나 보내버려. 그는 가방 지퍼를 당겼다. 소리가 사납고 찢어지는 듯 했다. 난 이제 걔들 신경 안 써 다니면 대전에 있는 당신 누나한테 보내든가. 어차피 혼자 지내잖아. 당신 딸들이에요. 당신 피라고요. 였지. 그가 드디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시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죄책감도 동정심도 없이 오직 무딘 짜증뿐이었다. 이제 당신 문제야. 당신 꼴을 보니 오래가진 않겠네. 1~2달이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겠지? 혜진은 온몸이 공허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무심한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침실에서 몇 걸음 떨어진 복도에 서 있었다. 혜진은 아이들이 언제 학교에서 돌아왔는지, 현관문이 언제 열렸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서윤이는 벽에 기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은 소리 없는 비명으로 벌어져 있었다. 서연이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똑바로 서 있었다. 성우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서연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와 문 사이에 섰다. 이제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전혀 아이답지 않았다. 내 아빠도 아니고요. 성우는 어리석은 농담이라도 들은 듯 크고 거칠게 웃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는 딸을 손으로 밀치며 내뱉었다. 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마음대로들 살아.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닫혔다. 그 소리는 최종적이고 무자비하게 공기 중에 남았다. 사흘 뒤 이혜선이 도착했다. 일을 그만두고 무급 휴가를 내어 대전에서 첫 기차를 타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혜진과 닮았다. 같은 잿빛 눈,
같은 가는 손이다만 7살이 더 많고 더 단단해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고 눈가에는 회계보고서를 들여다보느라 생긴 잔주름이 있었다. 그녀와 혜진은 김해 근처의 보육원에서 자랐다. 혜선이 10살, 혜진이 3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래서 혜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왔는지 모른다. 아이가 되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 남편 정말 쓰레기구나. 아이들이 잠든 저녁, 그녀가 말했다. 다음에 만나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줘야지. 그쪽 부모는 뭐 한대? 손주들 걱정도 안 하나? 3년 전에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혜진이 속삭였다. 성호 씨가 외아들이라 오냐오냐 키웠고 손녀들은 관심도 없어요. 반년에 한 번 전화하는데 그것도 나한테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만 하고요. 그 집안 다 알만하네. 됐어. 그런 인간들한테 힘 빼지 마. 마지막 몇 주가 느리고 힘들게 흘러갔다. 하루하루가 혜진에게는 점점 더 버거웠다. 종양은 그녀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다. 처음엔 기력을, 다음엔 기억을, 그리고는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까지. 때로는 몇 분간 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눈을 깜빡이면 두려움과 함께 정신이 돌아오곤 했다. 그런 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끝이 오기 일주일 전 어느 저녁.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혜진은 딸들을 불렀다. 목소리는 약하고 겨우 들릴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마치 그 부름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알아들었다. 아이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는 오른쪽에, 서윤이는 왼쪽에. 엄마의 손은 차갑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혜진은 천천히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14년 전 성호가 구청에서 끼워준 바로 그 가늘고 금빛의 반지였다. 그녀는 반지를 서연이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이건 너희들 거야의 한마디 한마디가 힘들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니야? 진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야. 엄마의 서연이는 반지를 주먹 안에 꽉 쥐었다. 항상 함께하렴. 혜진은 시선을 딸들에게 번갈아 옮겼다. 서로를 아껴주고 절대 버리지 마. 서윤이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눈물은 뜨겁고 생생했다. 그리고 혜진은 마지막 힘을 모았다. 절대 그 사람처럼 되지 마라.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마. 너희를 믿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 스스로를, 서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럴게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우린 절대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맹세해요. 약속할게요. 서윤이가 흐느꼈다. 혜진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얼굴 전체로 깊이 미소 지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서연이는 주먹을 폈다. 손바닥에 놓인 반지를 보았다. 작고 가볍고 엄마의 손길로 따뜻했다. 그리고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가 달린 얇은 체인을 풀어 반지를 꿰고 다시 목에 걸었다. 반지는 심장 바로 위, 가슴에 놓였다. 서연이는 숨쉬는 동안 매일 언제나 이렇게 반지를 지니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소리나 빛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부른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충격 때문이었다. 창밖은 아직 4월의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마당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옅게 만들고 있었다. 서연이는 몇 초간 가만히 누워 아파트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다가 무엇이 자신을 깨웠는지 깨달았다. 엄마의 숨소리가 변해 있었다. 드물고 무거웠으며 숨과 숨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일어나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걸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핏줄이 드러난 손은 거의 무게가 없었고 마치 생명이 한 방울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처럼 차가웠다. 엄마, 서연이는 속삭였다. 엄마가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나 여기 있어요. 엄마 곁에.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1시간이었을까? 그 이상이었을까? 엄마의 손을 쓰다듬고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검은 반원으로 그늘진 감은 눈을 바라보았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부산의 아침 해가 덜 닫힌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이르고 불확실한 빛 속에서 서연이는 엄마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한 번 솟아올랐다가 다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바로 울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는 이제 잠든 것처럼 보였다. 너무나 미동도 없이, 너무나 조용하게. 안녕히 가세요. 엄마.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쉬고 둔탁하게 울렸다.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1시간 뒤 서윤이가 잠에서 깼다. 아이 방에서 나와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리던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언니가 침대 옆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움직이지 않는 엄마의 얼굴에서,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인 의미를 띤 다른 종류의 정적에서, 안 돼. 그녀는 침대로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엄마, 일어나. 제발, 엄마. 서연이가 뒤에서 동생을 끌어안고 꽉 붙잡았다. 가셨어. 이제 아프지 않으셔. 아니야. 약속했잖아. 우리 설악산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서윤이는 몸부림치며 소리쳤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병이 더 강했던 거야?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침대 옆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이모 혜선이 그들을 발견할 때까지 죽은 언니의 침대 곁에 남겨진 두 아이, 온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고아. 장례식은 나흘 뒤 영락공원에서 치러졌다. 혜진이 원했을 법하게 조촐하고 가족적으로. 혜선이 모든 것을 도맡았다. 서류, 관, 장지,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의 추모 식사까지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왔다. 학교 동료들, 예전 제자들의 부모 몇 명, 이웃들, 그리고 대학 시절 친구 2명, 검은 스카프를 두른 교장 선생님은 이혜진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모든 아이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는 서윤이의 손을 잡고 무덤가에 서서 몇 번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헛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익숙한 모습을 찾았다. 아버지는 없었다. 14년을 함께 산 여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오지 않았다. 자신이 버린 딸들을 위로하러 오지 않았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을 때 서연이는 차가운 흙 한 줌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그리고 자신과 동생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약속 지킬게요. 엄마. 모든 약속을요. 서윤이가 뒤따라 흙을 던졌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해서는 아이들을 부엌에 모았다. 엄마가 쓰던 컵, 가장자리에 파란 수레국화가 그려진 바로 그 컵에 차를 따르고 대전 사무실에서 회계보고서를 논의할 때처럼 차분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자, 이렇게 하자. 내가 정식으로 후견인 등록을 하고 일 그만두고 여기로 이사 올게. 이 아파트는 혜진이 유언에 따라 너희들한테 상속돼. 미리 다 처리해 놨더구나. 똑똑한 녀석. 일은 여기서 부산에서 찾으면 돼. 회계사는 어디든 필요하니까. 우린 가족처럼 같이 사는 거야. 고아원도 모르는 사람들도 없어. 내가 겪어봤으니 너희들은 겪게 안 해. 아빠는요? 서윤이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한테 돈 보내줘야 하잖아요. 양육비. 학교에서 그랬어요. 그래. 혜선은 마치 레몬이라도 씹은 듯 얼굴을 찡그렸다. 줘야 마땅하지. 물론 양육비 소송은 할 거야. 근데 그 인간 분명 어디 비정규직으로 숨어버릴걸. 내가 잘 알지? 법원 집행관들이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포기할 거야. 하지만 우린 그놈 푼돈 없이도 살 수 있어. 알겠니? 우린 해낼 수 있어? 서연이는 자기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혜선 이모. 이리 와. 혜선은 서연이를 끌어안고 엄마처럼 꽉 안아주었다. 넌 강한 아이야, 서연아. 하지만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알겠지? 함께야. 밤에 서연이는 자기 방에 누워 옆 침대에서 서윤이가 잠결에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물샌 자국은 날개를 펼친 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건 체인에 달린 엄마의 반지를 손에 쥔 채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 어떻게 비웃었는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지.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없이, 오직 영혼의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은 결심 하나로 맹세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다. 동생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도록 일하고 공부하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서연이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동시에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다. 볶은 원두와 바닐라 시럽 냄새가 나는 저녁이면 대학생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저녁 시간, 그 다음에는 주말,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대에 일했다. 박서연, 너 철인이냐? 예전 동료였던 윤아가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며 물었다. 3일 연속 풀타임이잖아. 잠은 자냐? 자의 서연이는 카운터를 닦으며 대답했다. 시간 날 때. 그녀는 교과서가 아닌 손으로 직접 비즈니스를 배웠다.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비 오는 날에는 핫초코 주문이 많은지, 어떤 음악이 손님을 머물게 하고 어떤 음악이 쫓아내는지, 낡은 표지의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어떤 커피가 인기 있는지, 피크타임은 언제인지, 매니저는 어떤 실수를 하는지. 서윤이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생물과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가 상장과 메달을 휩쓸었다. 혜선은 그것들을 정성껏 액자에 넣어 복도 벽에 걸었다. 아버지에게서는 양육비가 오지 않았다. 집행관들이 한번 그를 찾아내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한 달 뒤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서 없이 일하는 곳으로 옮겨버렸다. 혜선은 신경 쓰기를 포기했다. 의사가 되고 싶어 서윤이는 한 달에 한 번 영락공원에 가서 묘를 돌보고 꽃을 바칠 때 언니에게 말했다. 사람들을 치료해서 아무도 엄마처럼 죽지 않게 하고 싶어. 서연이는 가슴에 걸린 반지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우린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김성우는 떠난 후 첫 해에는 애인 유미와 도시 외곽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았다. 헬스클럽과 레스토랑을 드나들고 선물과 회원권, 저녁 식사에 돈을 아낌없이 썼다. 젊어지고 자유롭고 마침내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미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이제 오빠랑 있는 거 지겨워졌어. 나이도 많고 발전도 없고 나 다른 남자 만났어. 돈도 있고 미래도 있는 괜찮은 사람. 짐 싸. 진심이야.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농담인 줄 알았다. 완전 진심 후 그녀는 이미 그의 셔츠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다. 추하게 굴지 마. 우린 어른이잖아.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아내를 떠났던 것처럼 순식간에 2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는 강서구의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이웃들은 술에 절어 살았다. 직장에서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지각을 하고 상사와 충돌했다. 그리고 반년 후 그는 필요 없는 직원이었기에 정리해고 대상 1순위로 잘렸다. 해고된 지 1년 후 그는 고시원 근처 철물점에서 일하는 40살쯤의 이혼녀 미숙을 만났다. 그녀는 소박하고 까다롭지 않았고 성우는 인생이 다시 풀리는 것 같다며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석 달 동안 그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녀의 텔레비전을 보며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보니 그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 테이블에는 빈 소주병이,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다. 성호 씨, 일은 언제 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부드러움이 없었다. 내일. 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귀찮게 굴지 마. 그 내일 소리만 벌써 한 달째예요. 그녀는 팔짱을 꼈다. 내가 당신 여기 들인 건 술이나 마시고 소파에 누워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난 애 하나 더 키울 생각 없어요. 남자가 필요하지. 근데 당신은.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짐 싸요. 그는 힘들다. 인생이 불공평하다. 모두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알아요. 성호 씨, 나 당신 같은 남자들 많이 봤어요. 항상 남 탓만 하지 자기 탓은 절대 안 하더군요. 가세요. 그는 다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저녁에 맥주를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침부터 소주를 들이켰다. 몇 달간의 실업은 몇 년간의 느린 추락으로 이어졌다. 되는 대로 하는 막노동,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돈, 일주일씩 이어지는 폭음. 마침내 그는 쇼핑센터 주차장의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야간 근무, 최저임금, 밤새 낯선 차들을 바라보며 플라스크에 담긴 술을 마시는 2평짜리 초소. 그는 46이 되고 48이 되고 50이 되었다. 알코올, 부실한 식사, 외로움이 제 역할을 하면서 그는 빠르게 늙어갔다. 얼굴은 붓고 아침마다 손이 떨렸다. 거울은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붉은 눈과 축 처진 뺨을 한 낯선 남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드물게 술이 깨는 순간이면 그는 젊고 아름다웠던 막 결혼했을 때의 혜진을 떠올렸다. 아기였던 서연이를 천장으로 던져 올리면 까르르 웃던 모습을, 산부인과에서 아내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 서윤이를, 그 기억들은 속을 태웠고 그는 그 기억들을 소주로 지웠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 그동안 서연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바리스타로 계속 일하며 한 푼 한 푼 모았고 서윤이와 혜선 이모가 잠든 밤에는 사업 계획서를 썼다. 22살에 작은 대출을 받아 부산대 근처 20제곱미터짜리 아주 작은 공간에 첫 번째 카페를 열었다. 너 미쳤구나. 개업식에 찾아온 예전 동료 윤아가 말했다. 빚까지 내고 죽어라 일만 하겠네. 그래야지. 서연이는 이제 직원이 아닌 주인으로서 서 있는 카운터를 닦으며 대답했다. 이게 내 계획이야. 그녀는 직접 카운터에 서고 마감 후에는 직접 바닥을 닦고 새벽 3시까지 직접 회계를 처리했다.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을 열었다. 이제 그녀의 체인 카페 서연은 부산 중심가의 3개의 매장, 12명의 직원, 그리고 날개처럼 피어오르는 김이 나는 찻잔 모양의 로고를 가진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되었다. 최민준을 만난 것은 그가 두 번째 카페의 점장으로 지원했을 때였다. 키가 크고 차분했으며 주에 깊은 눈을 가졌고 이력서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경력이 적혀 있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죠? 그녀가 면접에서 물었다. 이력서를 보니 큰 회사에 계셨는데 여긴 겨우 매장 3개짜리인데요. 사장님은 자신만의 것을 만들고 계시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남의 기계 부품 노릇은 이제 지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가 되었다. 처음에는 사업에서, 그 다음에는 인생에서. 그녀는 그를 가까이 두기 전에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녀의 독립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는 않는지. 그는 그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믿음직하고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나란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둘 다 25,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생후 18개월 된 아들 정수가 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산 새 아파트도. 서연이는 여전히 가느다란 금체인에 엄마의 반지를 걸어 매일 옷 속 심장 가까이에 지니고 다닌다. 중요한 협상 전에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아들을 재우며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속삭일 때 무심코 그것을 만진다. 서윤이는 3년째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의과대학에서 주말마다 언니네 집에 왔다. 좁은 침대, 복도의 소독약 냄새, 새벽 3시까지 해부학을 외우는 룸메이트들에게 익숙해진 터였다. 20살이 된 그녀는 점점 더 엄마를 닮아갔다. 똑같은 잿빛 눈, 부드러운 미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까지. 또 얼굴이 창백한 해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잠은 자는 거야? 가끔 서윤이는 언니를 안고는 복도를 기어나오는 조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정수야, 우리 멋쟁이 이모한테 와. 종양학 때문에 미치겠어. 그녀는 부엌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과자를 쥐어주며 말을 이었다. 과정이 너무 힘들어. 교수님이 우리를 아주 잡으셔. 근데 재밌어. 언니, 정말 내 길인 것 같아. 종양내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서연이는 차를 따라주며 맞은편에 앉았다. 힘든 분야잖아. 힘들지만 필요한 일이야. 서윤이는 창밖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언니도 알잖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살릴 수 없었고 종양은 처음부터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3년간 공부하며 서윤이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는 8살짜리의 약속이었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열망이었다. 혜선 이모는 점심때쯤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당근 케이크를 들고 왔다. 지난 12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구웠던 바로 그 케이크였다. 내 새끼들. 그녀는 조카들을 차례로 안아주고 손주 같은 조카를 품에 안았다. 정수야, 할머니 왔다. 이리 온. 그녀는 58이었다.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았고 여전히 사하구의 그 아파트에 살며 서연이의 새 집으로 이사 오기를 거부했다. 여기엔 혜진이에 대한 기억이 있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는 설명했다. 이 벽들이 혜진이 목소리를 기억하거든. 난 여기가 좋아.
점심 식사 후 세 사람은 지난 몇 년간 매달 그랬던 것처럼 영락공원으로 향했다. 민주는 아들과 집에 남았다. 그것은 그들만의, 기억하는 사람들만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혜선은 무덤 앞에 가장 오래 서서 입술을 움직였다. 서연이는 이모가 동생에게 아이들에 대해, 그들의 성공에 대해, 얼마나 잘 자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혜진아, 내가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그녀에게 들려온 조용한 목소리. 애들이 해냈어. 우리 모두가 해냈단다. 김성호는 그 신문을 우연히 발견했다. 누군가 그의 초소 벤치에 두고 갔고 그는 야간 근무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지루함에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지역 무료 소식지, 광고와 뉴스가 반반 섞여 있었고 펼친 면에는 부산의 젊은 사업가들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담배를 든 손이 입으로 가던 길에 멈췄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카페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자신감 있는 미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가슴에는 가느다란 금 체인이 보였다. 사진 설명. 박서연, 25세, 카페 체인 카페 서연 대표. 시내 중심가의 세계 지점. 직원 12명, 안정적인 성장. 그의 딸이었다. 12년 전 이제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던 얼음 같은 눈빛의 바로 그 소녀. 그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얼굴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13살 소녀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눈은 엄마를 닮았고 턱은 아마도 자신을 닮았을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 사업 파트너와 결혼했고 최근에 아들을 낳았다. 성우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초소 천장을 응시했다. 자신에게 손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그는 52이다. 주차장 경비원이고 월세방에 살고 술을 마신다. 그런데 그의 딸은 카페 체인 사장이 되었다. 생각은 저절로 떠올랐다. 단순하고 명확했다. 그녀가 도와줄 수 있다. 돈도, 인맥도, 능력도 있다. 그녀는 그의 딸이다. 핏줄이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 그는 신문 조각에 대표 카페 주소를 적어 주머니에 넣었다. 토요일 아침은 화창했고 해운대로에 있는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다.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든 대학생들, 유모차를 둔 젊은 엄마들, 창가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났고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성호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그는 이 손님들 사이에서 확연히 튀었다. 며칠 감지 않은 머리, 사흘된 수염, 기름때 낀 낡은 재킷, 아침에 샤워를 했음에도 가시지 않는 술 냄새. 그는 나은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바리스타가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사장님 좀 불러주시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연 대표님 말씀이신가요? 약속하셨나요? 나은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하고 그를 쳐다봤다. 아니, 하지만 날 만나줄 거요. 아버지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바리스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잠시만요라고 중얼거리더니 창고로 사라졌다. 성호는 기다리며 매장을 둘러보았다. 세련되고 비싸 보이고 감각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딸이, 자신의 핏줄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서연이는 1분 뒤에 나왔다. 흰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둘렀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다. 가슴에는 바로 그 가느다란 금체인이 셔츠깃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2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감정 없이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따라 그가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내밀며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나다. 내 아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바보였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서두르고 뒤죽박죽이었다. 모든 걸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나 좀 도와줘. 넌 모든 걸 가졌잖니. 돈도, 사업도. 근데 난 혼자야. 너무 힘들어. 갈 곳도 없어. 넌 내 딸이잖아. 아빠를 도와줘. 서연이는 침묵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아직 살아있는 줄도 몰랐던 무언가가. 그는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초라하고 망가지고 2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으로 떨리는 손과 흐릿한 눈을 하고 고통과 원망의 층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그가 5살 때 그녀를 천장으로 던져 올렸던 기억이 꿈틀거렸다. 그녀가 기쁨에 소리 지르며 더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그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손이 저절로 가슴으로 올라가 셔츠 아래의 반지를 찾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마지막 몇 주 동안 기억에 남은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진 야윈 얼굴이 아니었다. 엄마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어린 시절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약하지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절대 그 사람처럼 되지 마라. 서연이는 반지를 꽉 쥐었고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단단해졌다. 잘못 찾아오셨네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뭐라고? 그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서연아, 나잖니. 제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마치 서류의 한 구절을 읽는 것처럼 말했다. 죽어가는 제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그날,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말한 그날, 비웃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간 그날에요. 하지만 그는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었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잖아. 서연이는 천천히 셔츠 아래에서 체인을 꺼냈다. 반지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작고, 금비치고, 소박했다. 보이세요?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반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시면서 당신처럼은 절대 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은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서연아, 그가 그녀에게 손을 뻗자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엄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은 그 수많은 출장에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요. 당신의 약속은 어디 있죠? 그는 입을 벌린 채 눈동자를 굴리며 말이 없었다. 서연이는 반지를 다시 셔츠 안으로 넣었다.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 가세요. 그녀는 입구의 젊은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다가와 성호의 팔꿈치를 잡았다. 나가주시죠. 서연아. 그가 뿌리치고 그녀에게 다가섰다. 따라.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창고로 돌아가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는 그녀의 뒷모습 전체가 너무나 큰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리로 끌려 나왔다. 인도에 서서 방향 감각을 잃고 짓눌린 채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몇 걸음 걷다가 맞은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는 행인도 시간도 의식하지 못한 채 카페 쇼윈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30분쯤 뒤 카페 앞에 차 한 대가 섰다. 키가 크고 자신감 있고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고 아이가 앉은 카시트를 꺼냈다. 카페에서 서연이가 나왔다. 이제 앞치마 없이 밝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소 짓고 아이를 받아 안아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뒤이어 젊은 여성이 나타났고 성호는 처음엔 서윤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훌쩍 자랐고 예뻐졌으며 혜진과 너무나 닮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매는 서로 껴안고 무언가에 대해 웃었다. 남자가 재미있는 말을 하자 그들은 다시 웃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옹알이를 하며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것은 완전하고 진정한 행복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타 떠났다. 성우는 차의 후미등이 차량의 흐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혜진의 얼굴과 너무나 닮은 서윤이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에게는 딸이 둘이다. 서연이는 거절했다. 하지만 서윤이는 항상 더 부드럽고 더 착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 그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같은 신문 기사 끝에 작은 글씨로 카페 대표의 여동생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성우는 그녀가 어디서 실습하는지 알아내는데 3일을 썼다. 대학 병원 정문이 수다스러운 경비원에게 담배 한 갑을 쥐어주고 목요일 아침에는 이미 직원 출입구 앞에 서서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이는 11시쯤 나왔다. 스웨터 위에 흰 가운을 입었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으며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는 역시 가운을 입은 다른 여성과 이야기하며 무언가에 웃고 있었다. 성우는 순간 그녀에게서 사인펜으로 산을 그리고 설악산에 갈 거라고 믿었던 8살짜리 소녀를 보았다. 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자 서윤이는 얼어붙었다. 미소가 얼굴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윤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딸아, 나다. 누군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기나 놀라움은 없었다. 연니한테 들었어요. 서연이. 걔는 이해 못해. 걘 항상 강했어. 나를 닮아서.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넌 착하잖니.
넌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잖아. 나 좀 도와다오. 딸아. 난 외롭고 힘들어. 내가 다 깨달았어. 난 변했어. 서윤이 옆에 있던 가운 입은 여성이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는 옆으로 비켜섰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고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변했다고요? 서윤이가 무표정하게 되풀이했다. 12년 동안 전화 한 통, 엄마 묘에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다가 이제 와서 변했다고요? 내가 힘든 상황이었어. 넌 이해 못해. 이해해요. 서윤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를 꼭 닮은 그녀의 잿빛 눈에는 증오가 아닌 피로와 슬픔 같은 것이 있었다. 제가 왜 의사가 되기로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 8살이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빌었죠. 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거봐, 그가 그녀에게 다가섰다. 넌 날 도울 수 있어. 넌. 하지만 당신은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얼어붙었다. 아저씨는 떠나던 그날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서윤이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평온했다. 서연이 언니를 비웃었을 때,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을 때,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 때요? 당신은 그때 우리에게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우린 당신을 묻고 슬퍼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난 내 아버지?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학교 발표회에 와서 칭찬에 기뻐해주는 사람, 힘들어졌을 때 버리지 않는 사람. 혜선 이모.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분은 일을 그만두고 낯선 도시로 와서 우리를 키우셨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제게 유전자 절반을 물려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서윤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세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는 저나 언니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린 당신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몸을 돌려 병원 입구로 걸어갔다. 가운 입은 여성이 성호를 짧게 쳐다보고는 그녀를 따라 서둘러 갔다. 넌 의사잖아. 그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사람을 도와야지. 서윤이는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저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요. 아저씨는 그저 동정을 바랄 뿐이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고 성우는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남겨졌다. 두 딸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그날 저녁 영락공원 이혜진의 묘 앞에 5사람이 서 있었다. 서연이와 민준, 엄마 품에 안긴 작은 정수, 서윤이, 그리고 혜선 이모.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신선한 꽃과 과거에서 그들을 향해 미소 짓는 점고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박힌 깨끗한 묘비가 있었다. 오늘 저한테 왔었어요.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병원으로요. 서연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언니랑 똑같이요. 우리에게 그는 12년 전에 죽었다고.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혜선이 두 조카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 잘했다. 얘들아. 혜진이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서연이는 코트 아래에서 반지 달린 체인을 꺼내 손바닥에 쥐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 다 찾아왔었어요. 엄마. 도움을 청하더군요. 우리 둘 다 거절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 그랬는지 엄마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우린 약속을 지켰어요. 모든 약속을요. 우린 그 사람처럼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부탁한 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한테 손자도 생겼어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서윤이는 의사가 될 거예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혜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두 번째 엄마지. 우린 해냈어. 우린 엄마를 사랑해요. 서윤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언제나 그럴 거예요. 혜선은 소리 없이 울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민주는 아내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작은 정수는 잠들어 있었다.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할, 하지만 반드시 듣게 될 증조 할머니의 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날 밤 김성호는 강서구의 자기 방, 해먹처럼 꺼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마시다 만 소주병과 서연이에 대한 기사가 실린 구겨진 신문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며 맞은편 벽을 쳐다보았다. 그곳 습기 얼룩과 벗겨진 벽지 사이에는 그가 혜진을 떠날 때 유일하게 챙겨온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결혼사진. 그와 혜진이 구청 앞에서 서 있었다. 젊고 행복한 모습.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그는 나중에 100번은 수선했을 정장을 입었다. 둘 다 마치 앞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웃고 있었다. 성호는 일어나 벽으로 다가가 사진을 떼었다. 유리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는 소매로 유리를 닦으며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25의 자신이 사진 속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젊고 자신감 넘치며 인생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모습. 옆에는 아직 건강하고 살아있는 혜진이 그의 팔짱을 끼고 지금의 성호가 보기에는 목이 메일 정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결혼 1년 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했다. 산부인과에서 작고 쭈글쭈글한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 울었던 것을, 세상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던 것을, 5년 뒤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다시 맹세했던 것을, 그리고 유미가 나타났다. 그녀의 향수, 젊음,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는 그것을 믿었다. 자신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가족은 짐이라고,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벽에 걸고 소파로 돌아왔다. 소주를 더 따르고 마시고 서연이의 얼굴이 있는 신문을 보았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그는 텅 빈 방에서 쉰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넌.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녀가 옳았고 둘 다 옳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냥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이었을 뿐이다. 어려워지자 떠나버린 사람, 진실을 말한 13살 소녀를 비웃었던 사람. 그는 술에 취해 추하게 울며 면도 안 한 뺨 위로 눈물을 문질렀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습기와 술 냄새가 밴 이 방에 혼자 앉아 마치 앞으로 온 생이 남은 것처럼 웃고 있는 자신과 혜진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있었다. 그가 그것을 파괴했다. 그는 오래전 자유가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젊은 애인이 죽어가는 아내보다 중요하다고, 자신의 안락함이 딸들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 천장에 곰팡이가 쓴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살 것이다. 소주가 제 역할을 하고 심장도 간도 예전 같지 않으니 정해진 것보다 더 일찍 올 바로 그 끝까지. 그리고 그가 죽으면 아무도 그의 무덤에 오지 않을 것이다. 꽃을 가져다 줄 사람도 기억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소주를 다 마시고 빈 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옷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맞은편 벽에서 젊은 그와 혜진은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른 채 계속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그날로 돌아가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고 다르게 살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편 커다란 창문이 있는 밝은 아파트에서 서연이는 아들을 재우며 엄마가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체인에 걸린 반지가 그녀의 가슴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축복처럼 따뜻하고 가볍게. 옆 안락의자에는 민준이 책을 들고 앉아있다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행복한 가족에게서만 볼 수 있는 조용한 애정으로 그 둘을 바라보았다. 옆방에서는 서윤이가 내일 있을 시험을 준비하며 종양학 교과서를 넘기고 있었다. 혜선 이모가 잘 자라고 전화해서 토요일에 케이크를 구워놓고 기다리겠다고 일러주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지킨 약속 위에 세워진 그들의 삶이.